안녕하세요. 2020 서초구 마을공동체 온라인 어울림 한마당. 저는 사회를 맡은 마을자치교육연구소 대표 이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굉장히 생방송으로 이걸 진행하려고 하니까 엄청 떨리는데요. 사실 마스크 안에서 입술이 다다가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죠? 좀 편하게, 오늘 좀 편안하게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 서초구 마을공동체 온라인 어울림 한마당은 서초구청과 서초마을 생태계 지원단 그리고 서초나비 마을넷이 민간 협업하여 마을 공동체의 지속적 활동을 촉진하고 참여 주민과 네트워크 구축 마련을 위해서 서초 마을 생태계 지원단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많이 접속하셨나요? 혹시 혼자만 보고 계시다면 이 귀중한 순간을 함께 나눠보시죠. 남편분, 친구분, 이웃분 함께 요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진짜 너무 어색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어색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비대면의 시대에 온택트의 시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온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온택트라고 하는 것은 비대면의 언택트와 온라인을 통해 연결한다는 어원을 이제 합성해서 만든 말인데요. 자,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대면하는 방식의 언택트 시대를 맞다 보니까 특히 마을에서 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서로 얼굴 보고 손도 잡고 뭐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대면의 시대를 좀 맞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제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통에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연령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성 역할이나 사회 계층 이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오해나 갈등이 생겼던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가 길었네요. 먼저 오늘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어요. 예, 항상 이렇죠. 예, 동남아 뭐 이렇게 예, 그런 것처럼 너무 옛날 제 나이가 티가 난대요, 그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요 얘기를 함께 해주시려고 아주 이 비대면의 시대에 기쁘게 달려오신 네 분이 있어서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그 비대면의 시대에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진영 선생님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진영이라고 하고요. 전 마을 생태계 지원단 단장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동남권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동남권 NPO 지원센터에서 서초 지역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인권센터에서 미디어 인권교육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예라고 하고요. 잡지 기자 그리고 신문 기자 한 30년 하다가 지금은 서초마을 생태계 지원단의 홍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저는 서초마을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50플러스 재단에서 마을 기록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도 이렇게 뭐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이런 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 제가 좀 한때 방청객 꿈꾸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니까 좀 본격적으로 조금 마음 편해지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눈이 좀 무섭게 생기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에 나는 정말 너무 손해를 보고 있다. 화가 안 났는데 너는 왜 화를 내냐. 막 이런 말도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반면에 또 제가 아시는 분은 눈만 예쁘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미인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고 이 시대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표정이나 분위기 같은 걸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고정관념으로 인한 갈등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편안하게 먼저 꺼내주실 분이 누가 먼저 꺼내주실까요? 어떤 분한테 마이크?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네.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 주로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요. 주로 이런 활동하는 것을 요즘 보면서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비대면 시대라 보니까 관계 맺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인데 요즘에 주변 이웃들을 살펴보면 어린 신입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전업주부들은 이 아이들을 챙기느라고 돌봄이 너무 커져서 아이들을 챙기느라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자들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한국 여성 노동연구회에서 이렇게 제시된 자료를 보면 이 작년보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그 사이에 일시 휴직자들이 5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126만 명이 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 중에 61%가 여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돌봄의 공백에서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업이나 어려운 실생활 때문에 우울감이나 이 고독감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이 상대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을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상대를 존중하면서 또 비대면 시대에 건강한 관계를 맺는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유명희 선생님이 좀 활동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편하게 얘기해 보실까요? 예. 금방 이제 우리 이종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 나라만이 아니고 또 글로벌하게 굉장히 다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짧은 저의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위기인 상황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또 지름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서 어떤 기본을 찾는 기본적인 우리 원칙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사회에서 이 극복을 하려면 저는 결국엔 소통을 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부부 간, 그 다음에 가족 간, 이웃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이런 불신과 오해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위기가 계속될수록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은 더 닫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갈등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을 활동이라는 게 더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마을 활동이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인데도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근 1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온택트 이런 토크쇼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조금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소통하자. 부부간, 자녀간, 그 다음에 가족간,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옆에 마을 공동체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답이 끊임없이 소통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일반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 요즘에 저희도 그렇고 요즘에 뭐 여쭤보니까 가족 톡방이 활성화됐대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도 어떨 때 일요일 아침에 저한테 톡을 보내요. 옆방에 있는데 엄마 배고파 아침 먹자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가족 톡방이 없던 분들은 톡방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그 비대면 시대의 SNS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좀 통해서 소통을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 네. 부탁드리면 저도- 어떨까요? 네. 네, 네, 우리 말씀하시죠. 저도 만나지 조인정 못하니까 네, 네. 전화로 많이 하게 되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던져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상을 여쭤보고 인사드리고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하다 보면 한 분당 거의 40분에서 1시간은 항상 네, 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내일 저희 MPO 워크숍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실 분 이제 전화를 이제 여쭤보는데 그분들의 이제 뭐 일상의 활동들 어떤 부분들을 또 요청하고 싶으신지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영희 선생님이랑 이종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의사소통에서 아까 기본에 충실하게 된다, 돌아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들으면서 의사소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경청인 것 같다. 그렇죠. 네네. 네네. 그래서 저도 듣다 보니까 저의 할 말은 사실 뭐 10초면 1분이면 끝나는 이야기지만, 네. 같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거기에 또 보태지게 되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접속사인데, 저희는 항상 이야기할 때, 근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약간 반전으로 틀더라고요. 근데 보태지려면 어떤 이야기든 게임식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래서라고 보태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요즘. 맞아요. 네. 예, 우리 김원 선생님은 예. 어떠실까요? 예. 저는 이 코로나 사회라는 것이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시간들을 지금 1년 가까이 보내고 있는데 지금 재택근무, 아이들은 지금 학교보다는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모든 것이 가정을 중심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역할의 중심이 엄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가사, 육아, 아이들 교육, 그리고 남편이 재택근무하면 남편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본인이 일을 하면 본인의 재택근무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재택근무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정도의 모든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재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공감대와 서로 함께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이건 누구 하나에게 희생양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여성들이 너무 힘든 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위기가 그분들에게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제한된 시간일 경우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이미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한 우리는 지금의 이 시기에 대해서 재구성하는 시기로서 다시 한번 같이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역할을 어떻게 갈 것인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공감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작이 소통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 역할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여태까지 아주 습관적으로 갖고 있었던 역할들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을 좀 재구성하면서 조금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누군가한테 큰 짐을 지어주는 구조가 아니라 짐을 나누고 그렇죠. 서로 좀 격려하는 그런 사회로의 새로운 재편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조금만 얘기가 지금 뭐 할 말씀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네, 아주 그냥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궤도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은 굉장히 같이 밥도 해 먹고 차도 마시면서 얼굴 맞대고 하는 그런 활동이 많아졌는데, 요즘에는 마을에서도 온라인 회의, 줌이라든가 뭐 톡 이런 걸로 막 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정보 공유나 영상 제작도 요즘 좀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할 줄 몰랐는데, 최근에 저도 좀 영상 제작을 해서 이제 어설프나마 뭐 45초짜리도 만들어 보고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소통하거나 알리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대면 활동이 점차 많아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우리가 체온을 나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이명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왠지 뭔가 좀 친근한 느낌이 들고, 제가 조금만 더 이명은 선생님하고 이제는 얘기를 하다 보면 제 팔짱 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감정의 소통이나 감성을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비대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감성적인 면에서도 이제 소통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실제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경험들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이게 조금 약간 엉뚱한 방향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잘 못 찾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눈만 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는 사람을 잘 찾아야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떤 분이 이걸 싹 내렸는데, 그 눈과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훈 선생님을 제가 찾아야 되는데, 눈만 보고 있는 건데, 이명훈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이분을 모르는.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너무 엉뚱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는 제가 겪는 어떤 그 시각적인 한계를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뭔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원활하지 못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분한테 제가 좀 먼저 제가 네, 최근에 네. 정말 실감나게 이렇게 경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0플러스 재단에서 마을 기록 지원단의 원래회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월을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한다고 이 영상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면대면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7월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8월에도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이제 영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의를 하는 도중에 제가 우리 팀에 서초동 그 마을기록단 팀에 이제 활동 보고 발표를 하는 책임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영상회의 날 그 전날에 노트북에다가 그 웹엑스를 깔아놓고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영상회의에 시간 10분 전에 그 URL 주소가 옵니다, 문자로. 그래서 들어가려고 어플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도 흐르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발표까지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답답해서 막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작은 아이를 불렀습니다. SOS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젊은 청년층이라 금방 들어가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지각으로 입장은 했지만 그래도 발표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진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 변화하는 과정이고 배우는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한 가지 얻은 거는 뭐냐면 가족끼리도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 이렇게 불통처럼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와달라는 요청을 아이에게 하고 아이는 또 기꺼이 어른에게 도와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길게 오랫동안 대화를 했던 그런 기쁨도 얻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치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많이 변화했지만 유교주의 사회고, 어른이 좀 청년들이나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는 좀 고정관념이 좀 있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연구소에서 뭐가 안 되면 청년활동가를 부릅니다. 우리가 막 20-30분 동안 안 됐던 것이 터치 하나로, 클릭 하나로 되는 걸 보면서 배워야겠구나. 엄청 칭찬을 많이 해줘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라고 막 저희가 엄청 칭찬해주니까
저희 청년활동가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고정관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른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우리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었던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긍정적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대가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뒷이야기가 그런 사례였던 것 같은데요. 예,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저희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지역 이슈가 있어서 저희 아파트는 이제 LH 5단지 5개 단지가 이루어진 이제 지역이 있는데 지역의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컴퓨터가 일상화되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손쉽게 30초 만에 뚝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마을 공동체 경험이 있었던 그런 분 눈에 그런 필요하시는 대상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마을에 장치를 이제 마련했는데 노트북을 쫙 갖다 놓고요. 네, 한 서너 대 딱 갖다 놓고 다과 잠깐 약간의 다과 준비하고 한 이틀간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오가시면서 배우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게 이제 한 단지에서 너무 한 7, 80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필요가 그 욕구가 해결되셨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단지에서도 예, 그걸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의 시대라고 해서 어떤 그 소통이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것도 고정관념이었네요. 또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또 세대가 소통도 하고 어르신분들도 배울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안 되었던 걸 얘기하는 거였는데 제가 또 이어서 또 얘기하는 저희가 고정관념이에요. 네, 제가 안 되었던 네네. 부분들이 바로 그 줌이 안 되는 기계치들이 맞아요. 기계치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제 차별 언어일 수 있는데 기계랑 친하지 않으신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가 없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고립과 우울과 불안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미디어 사회에 살고 있지만 미디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디어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군가 좀 더 알고 싶은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배우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누구나 해야만 하는 시대로 왔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미디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 또는 이런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굉장히 접근하는 게 두렵거든요. 이 두려움을 넘지 않으면 소통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면 나 혼자만 소외되는 사회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마을 공동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기본적인 능력으로 가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점점점 이 디지털에 대한 소외가 되고 기기에 대한 그 불안감이 디지털 격차를 더 넓히겠죠.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개인의 노력으로만 그냥 알아서 배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동체에서 그런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들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닐까.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교육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조금 더 사례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그 1인 미디어가 많이 유행이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새 마을 공동체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보면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시니어 분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런 모임들도 되게 많이들 작은 소모임이 많이들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스마트폰을 배우려고 하는 시니어분들의 모임, 마을 공동체 모임도 있고 활발히 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그 어떤 일반적인 특성이
시작은 스마트폰을 좀 잘 찍고 싶어서에서 시작됐는데 스마트폰을 찍어서 누군가와 연결하고 싶고 그거를 사진으로만 하다가 영상을 배워서 그걸 뭔가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뭐 1인 미디어라든지 또 다른 누군가하고 커넥트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 7월, 8월에 그 서초구의 마을기자단 양성 과정이라고 저희 생태계 지원단이 그 4주 코스를 해갖고 일주일에 2번씩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15명을 모집했는데 이거 잘 모집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딱 올리자마자 한 2시간? 그때 딱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이 연령도 한 65세 넘으신 분부터 한 40대 후반까지 굉장히 다양했고 또 그 마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부터 전혀 이런 거에 관심 없던 분도 오시고 되게 그 스펙트럼이 넓어서 저희도 이렇게 마을 기자라는 게 하여튼 마을을 알리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걸 좀 쓰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분들이 4주 동안의 그 교육을 통해서 저기를 했는데 그 강의 시간에 아주 짧게 그냥 예시를 딱 주고 그거를 하시는데 능력들이 너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질이나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기회가 없었을 뿐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역할이 또 마을 공동체에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디지털 격차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시대 되면서 정보의 양에 대한 차이, 그다음에 그 어떤 것들을 워낙에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또 화두가 되었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보편적 복지가 굳이 뭐 똑같이 배분 뭐 어떤 그 세금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그 정보나 이런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도 되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좋은 사례를 좋은 사례를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제가 실제로 있는 주민들이 톡방에서의 예를 좀 말씀을 드려서 요게 좀 이런 데서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원칙이나 뭐 아까 어떤 그런 기본을 잘 갖고 가자고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한 주민 100여 명이 모여있는 톡방이 있는데요. 제가 그 톡방에서 원래 주민들 정기적인 회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가 독단적으로 뭘 한다라고 이제는 생각하는 그런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표는 어차피 모이지 못하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톡방에서 치열한 세계 4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야, 너 거기 있어. 내가 지금 너네 장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니네 가게로 달려간다.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핏 들어가셨나요? 네. 너 거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너 몇 살이야? 내가 지금 나 78이야. 78년생이 아니라 78살이야. 내가 달려간다. 뭐 이런 거까지 막 주고받고 막 이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대면을 하면서 회의를 하셨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됐을 텐데 뭔가 이 글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해도 글자로 치면 오해할 수 있다. 예, 그게 전 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데 이게 문자가 주는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건 맥락상에서 읽혀지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나의 감정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맥락상 오해할 수도 있고 이제는 뭐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가셨을까 그 다음 장면이 흥미진진하게 이런 말 가지면 안 되지만 기다렸는데 어쨌든간 싸움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싸움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SNS나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뭐 욕설이나 뭐 선빵 날리겠어 뭐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좀 원활하게 본인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제안 아니면 조언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김원욱 선생님부터 한번 주셔보실까요? 네. 이제 SNS에서 문자를 할 때 사실 글이라기보다는 짧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네네. 짧게, 일상적인 걸 짧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오해나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감정, 표정을 통한 감정에 대한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SNS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할 때는 그런 감정과 표정이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랬을 경우에 그 짧은 문자에서 오는 그 글 하나로 그걸 다 내가 어림잡아서 추측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솔한 표현들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일방적인, 요즘 흔히 말하는 어떤 축약어나 그 많이 쓰는 어떤 말들 속에서 오는 나는 재미로 쓰는데 누군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왕이면 좀 풀어서 오해 없이 쓰는 노력들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갑자기 제가 우리 김현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최근에 저희 톡방 사례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어떤 시민단체에서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 좀 봐주세요 했더니만 제 친구가 이응 비읍을 올린 거예요. 이응 비읍이 뭘까요?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중에 한 언니가 뭐? 안 본다고? 안 봐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나는 뭐 이응 비읍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각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유추가 되는 범위 내에서 하면은 좀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이응 비읍은 뭔데요? 그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바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어디 왜 섭섭하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차라리 올리질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진솔한 표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좀 선생님 또, 이게 참 온라인은 참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은 막 저희가 제 톡방에 다 공개가 되네요. 여러분들 말씀 안 해주시니까. 저희 톡방에 또 어떤 분이 있냐면요. 아침마다 아름다운 시를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시가 짧으면 한 4줄이면 좋은데 한 바닥이 넘어가고 한 2바닥 넘어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나가시면 그분이 시를 올릴 때마다 꼭 한 명이나 2명은 나가는 거예요. 톡방을. 어렵게 모은 그 주민들의 방인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사실은 아름답고 굉장히 힘을 주는 말이지만 그걸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 아까 제 친구처럼 이응비 올렸는데 깔깔깔하면서 막 이모티콘 있잖아요. 막 굴러가는 이모티콘 올리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감수성이 다르고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좀 저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맞추고 이 정도는 좀 서로 합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감성이 다르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서 조금만 더 말씀 보태주시고 공적 기능 단톡방은 공적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매일 나는 참 좋은데 모두 다 좋아한다라는 것은 사실 나의 착각일 수 있거든요. 시를 올리거나 계절마다 꽃사진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누군가한테는 피로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미디어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본질적인 거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을 내가 그냥 외면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소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단톡방은 공적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일반 사적인 정보들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개인 단톡이 아니라 개인 톡을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맞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존중이고 배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감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수성이 많으셨던 그분의 시가 사실은 공적인 어떤 이 네트워크에서는 감수성이 없었던 행동이었다는 거가 되는 거죠.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네네. 되게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계속 옆에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아까 임영 선생님이 계속 이제 그 얘기가 참 귀에 남는데,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어려운 사례가 생기긴 하는데, 저도 이제 톡방이나 뭐 그 글로 뭔가를 표현해야 될 때, 이거는 말 구어체랑 문어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참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일단은 저 스스로도 그렇고 남도 이제 인정해 주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인정하고 나면 사실 마음이 크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들이 많이 연습되지 못하고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의 어떤 심정에 맞는 해석들이 네, 자유로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걸 또 참지 못하고 네, 톡상에 또 올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더 붉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이런 방법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런 해석 말고요. 인정하기조차도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되물어보는 방법. 네,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러이러하다는 것이지요라고 되물어보면 그것이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예, 또 보태어져서 보충 설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좀 편안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어떨까 싶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되물어보기. 네. 너 안 본다고 이게 아니라 이응 비읍은 안 본다는 뜻이니 친구야? 뭐 네네. 이런 걸 물고 싶다는 거죠. 네네. 제가 우리 네. 조 선생님 네. 그 말에 조금 더 보충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거를 얘기를 할 때 약간 이제 정리를 좀 네, 안 네. 하시고 한 문장으로 거의 이렇게 쓰시는 네.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쭉 읽다가 무슨 말인지 막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한 두 문제나 세 문제가 막 복합이 돼서 그 문장에 다 이렇게 뭉뚱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분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단톡방 같은데, 마을 공동체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올려주시면 아, 이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1번은 뭐고 2번은 뭐가 문제고 3번은 뭐가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공유하게 되니까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좀 띄어쓰기도 좀 하고, 그죠? 예, 줄도 좀 바꾸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무직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요즘에 이제 작년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열심히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미디어 매체의 저의 여유 시간을 미디어 매체와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저 스스로도 느끼기에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디어 매체가 아까 말하고 단톡방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될 수 있고 뭐 TV 드라마도 될 수 있고, 제가 요즘에 참 드라마를 안 본 지 오래돼서 무슨 드라마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뭐 미스터 트롯 죄송합니다. 네. 좋아하는 거였는데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니까 미디어와 친하게 지내는데 이런 미디어를 보면서도 이제는 올 초인가요? 작년이었나요? 올 초에 우리 유명한 셜리라고 하는 가수도 이제 자살도 하고 이런 일들이 거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들이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좋은 감정 또는 싫은 감정 또 불편한 감정들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싫은데 좋은 척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다른 말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연습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싫은데 사실은 막 좋다고 그렇게 배워온 사람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을에서 오면은 사실은 싫어.
그런데 너무 인품이 훌륭하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태까지 뭐 여자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또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저희가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매체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김현옥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해 주시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미디어 사회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사회를 알 수 있는 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잖아요. 이 코로나가 준 즐거움 중에 딱 하나는 여태까지 못 봤던 드라마를 몰빵해서 다 본다는 거예요. 영화도 다 찾아보고. 그래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OTT 서비스가 엄청나게 회원 확보를 하고 엄청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누군가한테는 이것이 기회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들이 또 유튜브죠. 유튜브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자기가 전문가 못지않은 미디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는 누군가 걸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정보 과잉 시대에 이 정보를 어떻게 내가 정말 제대로 판단하고 이것들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와 관련된 초기에서 특히 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맞나?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지 할 때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검색을 합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 거기서 답을 줘요. 그러면 일단 그걸 따라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정보였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적어도 이것이 어떤 정보고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팩트체크라고. 출처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보원이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인지도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것들이 다른 어떤 매체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뤘는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판적 이해 능력을 가지고 정보를 취사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이용자들이 이곳에 오다 보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특히 이거는 남녀노소 다 문제가 되고 있죠. 어린 학생들은 사이버 폭력이라서 사이버 불링, 여기서 왕따나 괴롭힘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돈벌이를 위해서 극단적인 어떤 혐오적 발언들을 마구마구 쏟아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비판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이 알아서 잘 선별해서 취사 선택하세요. 근데 어떤 것들이 맞는지,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왜곡되고 조작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긴 제가 갑자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가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더라는 가짜 뉴스 때문에 실제로 망했던 사례가 옛날에 다큐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도 나네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도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내년이나 내년에는 비대면 시대가 반드시 끝냈으면 좋겠긴 하겠지만요. 아직까지는 비대면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마을 공동체 활동을 좀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떤 능력을 좀 기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어떤 분부터 뭐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이명애 선생님부터 말씀해 제가 주시면 좋을까요? 어떤 능력을 기르면 좋을까? 그것도 이제 조금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 하나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여성분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 이제 공동체 활동을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좀 간혹 남성분들이 이제 같이 조인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남성분들만 모여서 한다든지 이런 팀들이 조금 눈에 띄어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마을공동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남성분들이 보니까 같이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런 가족분들, 부인, 아내분들 이렇게 같이 나와서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서 화목해졌을까? 아니면 원래 그러신 분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걸까? 이제 그런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거겠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대화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많아져서 이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어떤 지름길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뭐 연세가 많으셔서 뿐만이 아니라 좀 젊으신 분들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젊은 아빠들이 또 육아 같이 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부가 같이 이렇게 뭔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서 꼭 마을 활동은 여자가 주로만 하는 거다 이런 어떤 그 고정된 인식?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지 않으시고 같이 조인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가정과 마을과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의 그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시다는 거는 마을 안에서도 이웃과의 그 관계망이 참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 그 활동 자체, 마을 공동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을 공동체는 이제 마을의 문제를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웃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고 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그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통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매번 뭐 회의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논의 테이블이잖아요. 저는 그 논의 테이블에서 건강한 관계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포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떤 분이 던지셔서 굉장히 와닿았는데 어떤 사람의 의견이든 다 들을 수 있고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이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배제되지 않는 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서로 다르다는 그 부분이 조금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포용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마을 공동체는 사실은 뭐 개방성이나 공익성이나 그다음에 그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호혜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 원칙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 좀 포용을 가지고 좀 인내심도 가지고 상대를 좀 지켜봐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여기 더 보태실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는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대면을 못하니까 홍보가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뭐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서는 참여를 뭐 온라인이건 아니면 대면이건 간에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는 이런 활동들이 있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들을 좀 만들게 되죠. 그랬을 때 이걸 할 때 좀 주의할 점 또는 이거는 꼭 좀 잘 살렸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좀 이 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최근에 저희 연구소 전단지를 망고보드 여기를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다 월 금액을 내고 만드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만들고 나서의 희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이걸 해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막 주저리 넣어가지고서는 나중에 전단지를 만들고 났더니 주민들이
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네. 어쨌든간 뭔가 이런 활동들 알리고자 하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럴 때 주의할 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우리. 저 이제 네, 네. 네. 우리. 네. 네. 저희 NPO 활동 중에 저희 서초 지역에서 의제 모임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데 서초 평등 언어 찾기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모임이 꾸려진 계기가 옆에 계신 김현옥 선생님께서 그 강의 때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보통 유모차 용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서울시에 그 성평등 언어 모집 중에 어떤 이제 시민이 유모차는 아빠는 밀면 안 되나요? 이제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서 제안해 주셨던 단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어미 모자를 이제 유모차는 아이가 타는 바퀴가 달린 수레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아차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차별 언어를 평등 언어로 바꿔가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모임인데요. 저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그 언어가 주는 편안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언어의 사용을 조금 평등 언어를 되도록이면 사용하면 참 좋겠다. 그게 우리의 감수성을 조금 좀 올려준다면 이 관계망이 더 튼튼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등 언어 찾기 캠페인 저도 좀 같이 좀 공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한번 여성의 전화에서 공부할 때 왜 화장실에 여성과 남성을 구분할 때 치마 입으면 여성이고 바지 입으면 남성이 이런 네. 얘기도 좀 해보았었거든요. 저희 사실은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불평등한 상황들을 반영해서 뭐 방송 관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거 저희가 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효영 선생님도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이제는 누구나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고 업로드가 가능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야말로 1인 미디어 시대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네. 미디어가 되고 미디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초상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몰라서 동의받지 않는 어떤 타인의 어떤 사진을 그냥 업로드 한다거나 또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작권과 관련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거기에 동의받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또한 나의 사진도 누군가의 만약에 함부로 퍼가거나 이러면 나의 저작권에 위촉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의 용어라는 것들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써왔던 용어들을 누군가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컨텐츠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업로드하는 그 순간 이게 어딘가에는 남아있어요.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이 컨텐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신중하셔야 돼요. 이 컨텐츠를 올릴 때는 신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중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이 원활한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 좀 더 즐겁게 소통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지키신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이거 미디어로 내가 상업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간에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누군가의 이 나의 창작물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한테는 응원을 줄 수도 있어요. 격려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업적인 컨텐츠든 비상업적인 컨텐츠든 누군가에 영향을 준다면 그 정보의 선택을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먼저 몇 번 생각하고 이게 괜찮겠구나 라는 어떤 나름의 어떤 그런 믿음이 있으실 때 업로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그러니까 상업이건 상업적인 목적이 있건 비상업적 목적이 있건
그 콘텐츠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무엇인가 불편함을 겪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숙 선생님이 한 대로 그 거의 이제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를 취재하고 그 활동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서 공유하고 이런 기자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활동을 하는 중에 이제 그 구성원들, 그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뭐 개인적으로 뭐 개인 정보라든가 신상 정보, 사생활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내용물로 게시를 했을 때 그 구성원들이 봤을 때 불쾌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게 꼭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사진 자료라든가 이 내용물들이 그 본인 당사자들한테 꼭 게시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동의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꼭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소통이고 온라인에 게시되는 그런 것들은 오해가 쉬워요. 그리고 또 그 영향력은 또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 세심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 알고 있는 내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주장 내용은 한 70% 정도만 하고 나머지 30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명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륜에서 나오시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이병현 선생님도 좀 덧붙여 주실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마을 활동을 하는데 혹은 마을 미디어를 뭔가 제작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걸 만드는 사람은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활동이라는 게 우리 이렇게 막 늘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 가지를 갖고 꾸준히 뭐 1년을 한다거나 이런 건데, 뭐 매주 혹은 매달 뭔가를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발표를 할 때 맨날 고만고만한 소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뉴스라고 해야 할지 스스로 막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뉴스를 막 거창하고 큰 틀에 봤을 때 우리가 늘 접하는 어떤 기존 전통적인 언론으로서의 그런 뉴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 마을 활동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뉴스 밸류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약하고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마을 활동을 알리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든지 홍보든지 뉴스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뭐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뭐 매월 뉴스레터 발행하죠, 멘도 올리죠, 뭐 유튜브 업로드 하시죠, 뭐 카카오 뭐 날리시죠.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그 주민들에게는 공연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어떤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가 현재도 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기본은 컨텐츠예요. 그런 게 없으면 뭘 알릴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도대체 컨텐츠를 그럼 뭘 만들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굉장히 그 마을 그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뭐 강의도 진행해보고 강의도 같이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흥미를 느끼시는 것 하나가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의외로 우리의 마을을 몰라요. 예, 그런 마을에 대해서 알려주면 우리 마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런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는 거,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뭔가 구성하고 내가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반이 되는 어떤 마을이라는 거를 내가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뭐 이런 거에서 지금 뭐 무슨 정치사,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마을 미디어에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뭐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코스가 있어서 좀 듣는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뭐 역사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알게 되면 또 즐겁게 즐길 수 있고 콘텐츠가 생산할
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밑바탕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조금 더 열심히 돌아다니고 사랑하고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자. 역시 우리 마을 서초 마을 홍보. 네, 정확한 네이밍이 다시 한번 얘기해서 서초 저는 서초마을 생태계 지원단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이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마을 활동을 저도 참 오래 하면서 느꼈는 것이 마을은 그 스토리 역사가 되게 중요한데 그 역사를 알고 계시면 계실수록 그게 이제 마을에 대한 뭐랄까 애정과 굉장히 그 같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컨설팅을 받으면서 어떤 굉장히 높은 지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무원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모 사업에 마을의 스토리를 적는 난이 있으면 그냥 너무 아름다운 얘기만 적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그 마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마을에서 예전에 좀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의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그 마을의 스토리라고 하면은 그걸 온전히 우리 마을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을 스토리 적으라 그러면 꼭 우리 마을은 소나무가 울창하고 우물이 있고 우리가 옛날에 그 교가에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그런 소재인 것처럼 마을들을 미화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마을에서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뭐 좀 혐오 시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면서 우리 마을 이렇게 좀 상생하는 마을로 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좀 말씀을 좀 했던 기억이 나서 우리가 좀 우리 마을에 대해서 자세히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 활동을 좀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특히 컨텐츠를 만들 때는 초상권 침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되고 상업적이거나 비상업적인 거를 떠나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하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특히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 중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놀랐었던 것은 뭐냐면은 욕설을 할 때 이제는 연자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남자애한테 연자를 붙이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가장 연약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연약하니까 연자를 붙임으로 인해서 그 남자친구의 남성성을 모독하면서 굉장히 심한 형태의 욕을 하는 거를 제가 들어봤는데 사실은 크게 그 청소년들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제 재미로 사용하지만 이것들이 듣는 저는 정말 상처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사용하지 않아도 제3자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했었고 좀 이거는 교정하고 싶다라는 욕구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만들거나 접했을 때 이런 불편감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 라이브로 지금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주민들은 이걸 보시는 주민분들은 어떤 게 궁금하실까 싶어가지고서는 제가 조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하나 질문이 예. 생방송의 묘미네요. 질문이 지금 이렇게 종이로 쫙 오는 게 아니라 수신호와 함께 질문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네,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어떤 걸까요? 좀 올려보시면 한 가지 네. 청소년들이 마을 활동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네, 제가 어떻게 이 청소년 얘기를 꺼낸 줄 아시고 또 자, 질문 하나가 좀 들어왔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을 활동을 좀 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마을계획단이라든지 주민자치회 같은 걸 하면서 청소년분들을 그렇게 그런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흡수력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의제를 발굴하는 능력이 훨씬 저희보다 섬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창의적이기도 한데 이런 청소년들이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조진영 선생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한번. 예. 저는 아파트 공동체 안에서 너나울 도서관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봉사라고 했을 때 약간 제한된 도서관에서의 봉사면 뭐 책을 정리한다거나 서가 정리 정도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올해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앞두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마을에서 기후와 관련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것을 실천과제를 또 그들이 논의한 결과로 가져오고 그걸 캠페인화해서 축제 때 한 부스씩 맡아가지고 직접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부분들, 자발적으로 온 아이들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 크레타 툰베리도 좀 생각이 좀 나고 각 구별로 또 1.5도시 위원회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정말 살아가야 될 청소년들이 더 이상 이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행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집 1.5도시 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이건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에서는 좀 판도 좀 마련해주고 공간도 좀 마련해주고 활동한다고 하면 어른들이 또 이제는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조금 보태면 가끔씩 어른들 중에서는 콘텐츠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청소년들은 또 학생들은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뭔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거기서부터 좀 저희가 생각을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조금 펼칠 수 있는 장과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보태실? 네, 제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작년에 서초구청의 지원으로 저희 언론인권센터가 이제 서초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다 보니까 같이 청소년 저널리즘 스쿨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초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고 그 아이들이 모여서 일정 부분 기간 동안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공동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각각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서 참여의 방법을 찾고 이것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은 협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하면 이 관에서 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모여져야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장이 여러 개가 돼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서는 다양한 이러한 공동체의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나의 취향이나 나의 의지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함께 만들어가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청소년들이 마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좀 장을 열어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서초구에 또 청소년 문화센터도 다 지어주고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이제 청소년 얘기가 끝나자마자 청년들이 질문을 했네요. 서초구에서는 청년들의 마을 활동 사례가 있을까요?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면님 좀 아실까요? 길게는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 청소년들이 그 문화활동 그러니까 예술문화활동 해가지고 그 보컬 그룹 노래하고 이러는 소사이어티라고 마을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청소년들은 꿈이나 진로를 물어보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그런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좀
앞에 좀 막막한, 미래가 막막한 그 청소년들, 부르 청소년들은 이 BMBS라고 하는 그런 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뭐 자기 취미로 시작해서 진로를 찾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뭐 만들기 좋아하고 그러면 노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구청에서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는 청소년들하고 부모들이 함께 활동하는 그런 팀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책이웃이라는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책을 미리 다 나눠주고 읽어서 영상으로 그 책 독서 토론을 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청소년들 자녀들이 같이 읽고서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의 마을 활동을 부모들이 서포트하면서 네. 같이 해나가는 건데 그게 굉장히 그 청소년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이어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한 두세 팀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이 마을 활동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조건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좀 더 마을 활동을 그 적극적으로 하려면 부모들의 지원이 아주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부모들이 마을 활동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청소년들도 지원하면서 같이 마을이 청소년들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네. 예, 청년 이야기가 나와서 네, 예, 맞습니다. 청년이 좀 주도가 된 팀이 있었는데 골목 안에서 이제 함께 자랐던 이제 친구들이 자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 골목 안에는 이제 빌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세대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청년들은 또 낮에는 집에 잘 없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 그곳에 오래 살았지만 유동 인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골목 안에 옛날의 그 분위기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웃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살았던 그런 분위기들을 이제 좀 그리워하면서 이 친구들이 마을 공동체에 문을 두드렸어요. 네, 그래서 서로 만나서 같이 뭐 걷기,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간단한 스트레칭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을에서 어느 분이 앞에서 이렇게 체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청년이 주도가 되어서 마을의 화합을, 이웃 간의 정을 한번 이렇게 되살려보는, 복원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초구에 그 청년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조직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여러 분과들이 같이 모여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청년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서초구에는 청년 네트워크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좀 검색해 보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청년의 기준이 약간 그 법제나 여기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39살까지 청년으로 하시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시네요. 내가 청년이라니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는 어떤 다른 조항에 보면은 65세까지도 청년으로 본 데가 있다고 하죠. 이거는 각자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 본인의 어떤 내가 청년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 활동의 사례들이 청년들이 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무중력지대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에서 하는 새싹 공간 사업이 있거든요. 오랑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검색해 보시면 청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청년들이 창업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초구에 청년들하고 네트워크를 좀 맺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되게 좋은 질문 들어왔네요.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하면서 살짝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제는 콘텐츠 같은 거 개발할 때 평등 언어에 대한 얘기를 아까 좀 해주셨는데 평등 언어가 생소하고 궁금해요. 사례가 더 없을까요? 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준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조금 더 사례나 뭐 예를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김현 선생님 예, 강의에서 나왔던 이제 유모차 부분에서 이제 유아차로 바꾸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벙어리 장갑이 벙어리가 이제 예, 그 장애인을 비하하는 예, 그런 언어여서 그거를 이제 모아 장갑, 모아장. 네, 손을 이렇게 모아 장갑. 그래서 이것도 청소년들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이에요. 벙어리 장갑을 다른 언어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이야기한 게 팽아 장갑. 팽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팽아 장갑은 어떻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모아 장갑이 가장 이제 호응이 좋아서 모아 장갑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네, 저희가 좀 더 네. 그 이제 출산이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해요. 근데 네. 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을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네, 네. 요즘은 출산보다는 출생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주체가 되는 용어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출산이 아니라 이제 출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미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나. 그래서 미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고정관념과 네. 편견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네. 그런 어떤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미혼이란 말보다는 비혼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에 있어서의 구성원에 대한 정상 가족이라는 것은 없다. 각각의 가족은 다 그 자체로의 어떤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족만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어떤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제 얼마 전까지 깜깜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깜깜이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깜깜이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뭘까 좀 낮은 문제가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뭐 절름발이 행정, 그 구청이나 관을 말도 절름발이 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일상에서 썼던 그런 말들을 좀 우리가 좀 예민하게 좀 생각하고 쓸 필요가 있는 것들이겠죠. 네. 예. 저희가 설문지를 돌릴 거라 두 가지를 좀 더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유모차와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유아차?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꾸고 그다음에 벙어리 장갑을 이제 모아 장갑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쓰는 이야기 중에 외할머니, 그다음에 친할머니. 예. 근데 외자가 바깥 외자고요. 그다음에 친은 친할 친자예요. 그 차이를 느끼시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외가 친가보다는 그냥 본가. 그다음에 외할머니, 친할머니보다는 그냥 지역의 어떤 동을 이름 지어서 서초동 할머니 뭐 이렇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맘 시리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맘 카페부터 해서 요새는 그 유치원 아이들이 내리고 타는 승하차장, 어린이 승하차장을 맘스테이션이라고 네, 그렇게 이름 짓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저희가 성역할이나 성평등 예, 이런 부분들이 차별적으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 나갔으면 해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예전에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장애인의 반대가 뭐 정상인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은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요즘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도 보면은 그 소년을 좀 우선시하기 때문에 청소년, 소녀 이런 말도 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의 사람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하하거나 뭔가 우선시하려는 그런 입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일반화되고 굳어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대표적인 명사련이 하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로 잡아주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쓰고 있었던 차별적인 언어들을 좀 이렇게 좀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을에서 그런 것들도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좀 기대하겠고요. 저희가 하나 정정할 게 있네요. 그 서초구 청년 네트워크 활동이
9월에 종료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요. 차후 계획은 아직 모른다고 하니까 네,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참에 댓글 좀 달아주시면 이때 다시 한번 저희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거나 어딘가에다 방을 딱 써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나이 나오죠. 얼굴은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사실은 나이가 꽤 있어요. 그래서 방이라는 말 참 되게 오랜만에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서는 좀 종료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우리가 마지막 질문은 조금 감수성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얼굴 보고 얘기할 때는 표정을 보면서 감정까지 소통이 된다고 아까도 충분히 나왔었는데 요즘은 마스크로 가린 얼굴이나 화상회의 같은 것 때문에 소통의 한계가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웃과의 관계망을 좀 지속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감수성을 키운다는 것은 감수성 이거 한 7, 8년 전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었던 예. 제가 또 나이가 또 나오네요. 어쨌든 제가 계속 나이 하는 것도 고정관념인 건데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개그를 던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던지는 큰 그림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하여튼 마을 공동체의 감수성을 키운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마을에서 감수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로에 대해 존중해야 되는 그런 감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하자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어떤 그런 함께 할 친구 또는 뭐 함께 할 그런 사람들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마을 활동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 공동체의 감수성을 키운다는 건 어떤 것인지 우리 이명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명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여기 정말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 그러면. 제가 오해 없도록 잠깐 네. 말씀드리면 이종환 선생님이 저를 아까부터 계속해서 간절하게 바라보고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시나리오에는 이명혜 선생님 써놓고 예. 네. 이종환 선생님 달리 그 감수성이 뭐 어떻다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의 상황에 수능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그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런 때 마을 활동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의 변화의 과정이고요. 이 변화의 과정이 이 오프라인 때 절실하게 그 경험했던 그 소중함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지금 현재 비대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예를 들면 너무 오프라인에서 가까이 친밀해져서 이게 거리 없이 친밀해지다 보니까 서로에게 어떤 기대치만큼 안 들어와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이 관계망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내가 불렀으니까 또 대답을 하셔야죠. 이명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우리 이종환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적당한 거리두기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부부 관계, 뭐 직장 생활에서도 친밀하다고 다 좋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너무 친하다 보면 뭐 알지 않아도 될 거, 막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막 서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런 관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거리두기라는 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질문이 마을 공동체에서의 마을 감수성인데 사실은 비대면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의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각각의 약간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연적 조건을 체험하는 어떤 저는 그 시간을 가져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혜택받은 여러 자연을 갖고 있어요. 뭐 양재천도 있고 여의천, 반포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산도 뭐 우면산, 구룡산 뭐 많이 있어요. 이 길들 사이사이가 근데 어디 뭐 막 1시간, 2시간 가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뭐 10분, 20분, 뭐 한 30분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걸어가면 다 접할 수 있는 자연인데 그 자연들을 좀 우리가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뭐 스쳐 지나가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사회가 좀 멈춰져 있을 때 좀 그 자연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초의 자연 환경을 스스로 좀 느끼고 적당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마을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좀 조금 잠깐 일시 멈춤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좋은 시간과 기회들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 사실은 우리가 마을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는 굉장히 우리 친애하면서 어떤 뭐 리더분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이끌다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의 의향을 제대로 조금 존중하지 않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마을에서 하자 막 이러면서 약간 막 그 상대방의 의견보다는 대의로 막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좀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좀 두면서 내 생각이 다 옳다라는 거를 좀 한번 좀 접어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 마을 공동체에 있는 다른 분들도 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비대면의 시대에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감도 있고 하지만 이때 한번 우리가 조금 잠시 멈춤하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같이 밥 먹고 어울리고 막 같이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친한 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때 좀 자기 챙김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 자신을 좀 잘 챙기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긴 하지만 너무 많은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듣는 분들이 또 오히려 굉장히 또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요쯤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뭐 네. 선생님도 괜찮으세요? 네. 얼굴에 막 아쉬움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지만 저희가 또 2부, 3부 또 계속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은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그 비대면 시대에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비대면 시대를 긍정적으로 잘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을 갖고 사실은 저희도 비대면 시대를 살면서 제가 조금 제 얼굴을 다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감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루 왼종일 연습을 해서 막 속에서 욕이 나오는데 이 나를 가려주기 때문에 좀 편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좀 우리가 잠깐 마스크가 꼭 우리가 가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조금 좀 자신의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는 잠시 멈춤하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평등의 언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팩트 체크 이럴 때일수록 이 말이 가장 맞는 말인가 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비상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써도 되라고 하는 그런 오만도 한번 오만하지 않았나 이런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던 어떤 디지털 격차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소외감과 이런 우울감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신경 쓰고 서로 뭐 디지털을 잘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런 따뜻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이 또 그 마을 감수성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대면 시대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았는데 역시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은 현명하게 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본에 충실하자.
그 얘기를 정리하면서 오늘의 이 토크쇼는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